이제 항구를 열고 외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이거를 개화라고 불려요. 항구를 여는 거를 개항,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개화라고 불려요. 본격적으로 그 외국에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그 개화의 핵심 기구로 고종이 만들었던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이 통리기무아문 아래 과거에 의정부 아래 육조가 있듯이 12사라는 그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그 개화에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는 12사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식 군대가 만들어져요. 기존 군대는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 기억나요?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어서 이제 병자호란 거치면서 5개 부대로 만들어지는 이 부대가 있는데, 이 5군형을 줄여요, 2개로. 2형으로 줄이고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이 신식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한다? 별기군이라고 불러요. 이 별기군은 훈련도 조선인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그 서양식 총 쏘는 방법이랑 서양식 훈련 방법을 익히고 온 일본인 교관이 별기군을 훈련시켰어요. 이름은 호리모토. 근데 봐. 한국 군인들을 일본인이 훈련시킨다? 이거 인식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 안 좋았죠. 그래서 이 별기군을 가리켜서 외별기라고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5개 군부대가 갑자기 2개로 줄였다는 거는, 이거 그럼 나머지 3개 부대 사람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잘린 거예요, 다. 구조조정 당한 거랑. 그리고 그나마 이 만들어진 그 남은 2개의 부대 군인들 월급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월급을 잘 받지 못하는데 무려 13개월치나 월급이 밀려요. 하려고도 잘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은 얘기하는데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나죠. 노동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면은 그 회사 업주가 일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군인들이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조선 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다가 이거 월급 왜 안 나오냐고 따지거나 들게 되면은 잘못하면 가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다가 또 이 당시에는 뭐 충인이 뭐 이런 유교 문화 때문에 섣불리 이런 불만을 또 위에다 제기하는 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만은 점점 커져갔겠죠? 자, 이제 외국 문화를 막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기창, 청나라 가보니까 막 양무운동이란 걸 하면서 이제 아편 전쟁에 치욕을 각자 무기들을 막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제조 공장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나라 가서 보고 온 다음에 무기 제조 공장을 한양에도 만들게 되는데, 그 곳을 기기창이라고 부르고 방문국은 신문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우리 언론 기능하는 거면은 대간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 정도였죠, 조선시대 때는. 자, 근데 외국을 나가보니까 이 종이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작은 글자들을 적어가지고 정부에서 뭘 하는지, 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뭘 파는지 광고 같은 것들도 올라오는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문을 찍어내는 방문국이 만들어지고요. 전환국은 돈을 찍어내는 관청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주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정충국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우체국 처음 만들어지는 그날 우체국 개국 축하한 파티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자,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죠. 자, 맞아요. 김옥균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선생님 봐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가서 보고 배워와야겠죠.
자, 당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신사.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일본 에도 막부에 보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통신사라고 불렀죠. 자, 통신사가 19세기 초반까지 파견되다가 중단이 되고 나서 한동안 조선이랑 일본이 교류가 없다가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강화도조약이 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사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 막 메이지 유신이랑 여러 개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일본 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배워오는 사신들이 가요. 그 사신을 뭐라고 한다? 수신사, 통신사랑 달라요. 자, 1차로 김기수가 강화도 조약 직후에 김기수란 사람이 가고, 자, 2차로 김홍집이란 사람이 수신사에 포함돼서 가요. 자,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셴,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그 다음에 청나라 외교관 황준셴으로부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한 권 받아요. 그리고 이 책을 조선에 건너와가지고 그 고종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신중, 결일, 연미, 대러였어요. 신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중국에 당시 있던 나라 어느 나라? 청나라죠.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결일, 일본과 어떻게 해라? 결합해라. 그리고 연미, 미국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합해라. 연을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신중, 결일, 연미에서 누구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밀어내라는. 네, 맞아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편전쟁 당시에 베이징 함락되고 나서 그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사이에서 중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연해주 차지하죠. 그 대가로. 근데 이 큰 나라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에게 이런 충고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일본이랑 미국이랑 손잡고 중국이랑 당연히 손잡고 자,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라 이거예요. 같이, 그쵸. 손을 잡고 이 러시아를 내려오는 거를 막아내라. 자, 이런 조언을 청나라 쪽에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거 알게 되면서 이거 여론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 두 구절. 자, 중국이나 일본은 원래 가까운 나라죠. 원래 외교든 뭐든 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잘 모르던 나라죠. 근데 왜 갑자기 미국이랑 연합을 하며 그리고 왜 괜히 청나라 말 듣고 아무 혐의가 없는 러시아랑 원수를 지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양반 유생들이 막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면서 이 조선 책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반응. 자, 근데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막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고 너무 보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또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일본 가서 이 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랬죠. 고종이 전통적인 방식. 저 지방에 문제 생기면 암행어사 보낸다 그랬죠. 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박정양, 홍영식, 민영익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 그 암행어사 신분으로 부산에 보내요. 자, 이 사람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고종이 몰래 내린 그 밀지, 자, 요거를 열어본단 말이에요. 열어봤더니 어디로 건너가래요? 일본으로 건너가라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다시 일본에 가서 이것저것 또 배워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간 게 아니라 암행어사 자격으로 몰래 부산으로 갔다 건너갔다 그랬죠, 일본으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조사? 조사?
시첼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일본에서 뭐 철도 깔린 거, 전등 들어오는 거, 우편제도, 의무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16에서 60세 남자 뭐 군대 뭐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적에 등록돼 있는 남자들 다 군사훈련 시키고, 네, 이제 군인으로 이제 양성하는 징병제.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워오죠. 자, 이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수신사가 또 가요. 이 수신사는 3차 수신사인데, 이 3차 수신사로 갔던 인물이 뭐 이응준, 박영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 이제 막상 수신사로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관리들을 상대를 하는데 조선을 상징할 만한 깃발이 필요했는데 그 조선을 상징하는 깃발이 딱히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걸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배 안에서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을 대표하는 국기를 만들어요. 자, 가운데는 태극이 있고, 자, 대각선 양 사이드에는 건공감리에서 8개가 있는 무슨 기? 태극기가 수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우리 일본에서는 메이주신하고 있었고, 청나라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수도 뺏긴 다음에. 양, 양무운동이라는 거 하고 있었죠.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거 따라잡자. 자, 그래서 청나라에 사람이 가는데, 영선사가 가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뭘 보고 온다고요? 양무운동을 보고,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돌아와서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자, 조선에서도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다고요? 기창. 자, 우리 조선 책략에서 황준센이 그 얘기했던 거. 친중 결일 뭐였죠? 어디랑 연합해라? 미국과 연합하라는 내용의 조언을 해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조언,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때마침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걸 또 고종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 서양 나라와는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무슨 조약? 조미 소 통상 조약. 자, 외국과 최초로 맺은 조약하면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여기서 외국은 서양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조선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서양 최초로 맺은 조약은 뭐다? 조미 소 통상 조약이에요. 자, 여기서 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조선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맺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끼어들었을까요? 일본 말고 전통적으로 조선을 청나라가 여기 끼어든다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조선이 미국과 수교했는데 이런 거 집어넣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고 이게 싫었겠죠. 자, 그런데도 청나라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당시 근데 미국에서 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기로 온 미국 관리 슈펠트란 사람이 자, 이 조선 관리랑 미국 관리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청나라 관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청나라 관리들 보고 나가라 그래. 이거 안 나가면 우리 조약 안 맺겠다.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그 조약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근데 나갔을 뿐이지 청나라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간섭을 하려고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최혜국 대우라는 게 생겨요. 자, 미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 관계를 맺었을 때 있었죠.
조선이 미국 말고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조약을 맺을 수가 있고. 이때 미국은 최혜국으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최혜국인 미국이 보기에 자기네 나라에 유리할 것 같으면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 조선과 프랑스 간에 맺은 조약, 조선과 독일 간에 맺은 조약에서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누가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국이 그대로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혜국 대우는 정말로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이거 하나만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받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조선이 어떤 나라들과 관계를 맺던 조약을 맺던 그 조약 내용에 미국이 봤을 때 유리한 게 있으면 미국은 그대로 그거를 공짜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대우가 최혜국 대우. 대신에 조선은 그 미국한테 최혜국으로 대우를 해주는 대신 하나 좀 조선에 도움이 될 만한 조항을 또 가져와요. 그게 거중조정이라고. 자, 조선이 일본과의 조약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 미국이 나서서 이거를 중간에서 조정을 해준다는 내용. 거중조정.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때 우리 일본과 조선 간에 관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값싼 영국산 면제품들이 막 조선으로 넘어와가지고 헐값에 팔려가지고 조선 상인들이 괴로워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보니까 세금, 관세 장벽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조선 정부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미국과 수교를 맺을 때는 관세가 어떻게 돼요? 생기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잘못을 하면 조선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법으로? 미국 법으로 미국 외교관이 처벌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뭐라고 불렀죠? 치외법권, 치외법권. 자, 이렇게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미국 외교관이 조선에 와가지고 살게 돼요. 지금 종로 정동 가보면은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이런 프랑스 대사관, 대사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사관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죠. 몰라요? 살고 있죠. 그런 외교관들 머무는 장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공사관이 처음에 만들어져요. 자, 근데 아까 외교관 등급을 잠깐 얘기했는데 제일 높은 게 뭐라 그랬죠? 그쵸, 대사예요, 대사. 그 아래가 공사. 그 아래가 영사예요, 영사. 근데 공사급 정도의 준하는 공사관이 만들어져요. 아직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조선이 뭔가 알려져 있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가지고 대사 등급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의 공사관이 만들어진다. 초대 주조선 공사. 미국인 주조선 공사가 루시우스 푸츠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공식적인 명칭은 특명전권공사였어요. 특명을 받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조선에서 대행할 수 있는 전권공사였다. 나름 공사 위치 중에서는 높은 공사 위치였거든요. 자, 근데 푸트가 1년 동안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살면서 조선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걸 목격을 하고 파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미국 정부에다 다 혹은 이제 사람 통해가지고 보내서 알리는데, 1년 후에, 자, 특명정권공사 푸트 자리가, 자, 측에서 변리공사로 내려가게 돼요. 자, 조선 와서 보니까 막상 무역도 하고 이거저거 가져가고 하려고 했는데, 개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푸트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다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컨트리, 예, 시골 같은 국가고, 네.
그리고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이거는 푸트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공통된 증언인데 자, 비가 한번 왔다 하면 많이 왔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수가 나요. 네, 홍수가 나면서 뭔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똥오줌이 자,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이게 화장실에서 넘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비만 한번 많이 왔다가 이게 비가 그치고 나면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요. 냄새가 워낙 심하게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도 개든 사람이든 그 똥오줌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암튼 조선은 그 길거리 다니기가 두려웠다고 할 정도로 지저분했다는.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이 푸트를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좀 조선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조선에서 1년 생활해본 푸트의 보고에 의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는 앞으로 이제 별로 뭔가 무역에서 이득을 보거나 가져갈 게 없는 나라라고 미국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이 굉장히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한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고종이 이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에 많이 매달려요. 자, 조선이 만약에 일본이나 프랑스든 다른 나라에서 어려워지면 이 거중조정에 의하면 어느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미국이 중재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근데 결정적일 때 미국은 조선을 돕는다, 돕지 않는다? 돕지 않죠. 오히려 미국이 누구랑 손을 잡아요? 일본이랑 손을 잡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조선을 국권을 삼키는데 미국은 모른 척을 하죠. 자, 아무튼 미국 공사가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거주를 하게 됐으니까 조선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사람이 가요, 미국으로. 최초의 이제 미국 방문객들. 이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말해요. 이 보는 갚는다란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공사를 보내준 은혜에 보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빙은 만날 빙자. 이 보빙사로 갔던 인물 중에서 민영익, 이 사람은 명성황후의 사촌이라 그랬죠?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개화론자. 그리고 육일준, 이 사람은 이때 보빙사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 남아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을 남기는데, 자, 육일준은 또 미국에서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나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오는데, 이 육일준, 국내 최초의 국비 유학생, 네, 미국으로 갔던 국비 유학생인데, 그 사람이 남긴 기행문 뭐다? 하나 읽어보세요. 서유견문. 자, 이때 보빙사로 갔던 무리 중에서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보빙사들이.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자, 조선에서는 외국의 다른 나라 왕들을 만나면 거기에 그 예의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절을 받으면서 당황해가지고 이 보빙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림, 이게 사파로 미국 저 신문 뉴욕타임즈의 그 일면에 실리게 돼요. 당시 보빙사들은 조선시대 전통 그 관리들의 복장, 조선시대 관리들은 뭘 쓰죠? 갓을 쓰죠. 그리고 이 외투는 뭐 입어요? 그쵸. 한복 그 두루마기 같은 걸 입잖아요. 자, 근데 당시 미국인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이 조선에 온 보빙사들을 뭐라고 썼을까요? 네. 레이디라고 썼어요. 자, 이들이 입은 이 두루마기 도포나 이런 게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체구도 왜소하고, 네. 머리에 쓴 갓, 이 갓은 여자들이 왜 태양 같은 거 가리기 위해 쓴 그런 모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 레이디라고 그 신문에 썼다 그래요. 네? 수염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멀리서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보빙사. 네.
자, 여기서 육일준이라는 사람은 남아서 공부를 더 해요. 예. 국가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이어서 자, 바다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것저것을 보고 자, 뒤늦게 귀국을 하고요. 홍영식이랑 서광범, 자, 이런 인물들은 자, 미국에서 충분히 뭔가를 보고 듣고 한 다음에 다시 태평양 건너서 일본 거쳐서 어디로 들어온다? 조선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홍영식, 서광범 등은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당시 또 일본의 수신사로 와 있던 김옥균을 또 만나고 돌아오게 돼요. 자, 원래 이 민영익은 외척이긴 하고 명성황후의 측근이긴 했지만 이 홍영식, 소광범, 김옥균, 박영효 같은 개화론자들이랑 꽤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이 보빙사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들 사이에 기록된 건 없지만 행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자, 그 요거 얘기하기 전에 구식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 개화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외국 문화, 뭐 외국 이런 것들 배우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일단 유학생 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 사람들 잘 거, 숙소 이런 거 다 돈이죠. 그죠? 선생님 봐봐. 자, 그렇게 뭐 들여오는 것들 다 돈이고, 외국 문화 보고 온 다음에 무기 제조 공장이든 신문 만드는 공장이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 다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자, 추가세로 자꾸 이거 저거가 이제 붙어서 많이 세금은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탐관오리나 이런 것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선 백성들은 어려웠는데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별로 호감을 가지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욕을 했죠, 오히려. 자, 그런데다가 우리 신식군대라고 만들었던 그 별기군은 대우가 아주 좋았어요. 무기도 좋고 월급도 잘 나오고 군복도 다 새 거고. 근데 구식군인들은 일단 세계 부대가 없어지면서 다 잘렸죠? 월급도 얼마나 밀렸다 그랬어요? 13개월, 1년이 넘게 월급을 밀려요. 자, 불만은 점점 머리 끝까지 치솟고 있었고, 그런데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자꾸 그 부족한 쌀들을 수입해 갔죠. 조선 정부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뾰족하게 없었단 말이에요. 점점 곡식 가격은 오르고. 자, 이런 불만이 이제 거듭되죠. 자, 13개월치나 월급이 밀리니까 참다 참다 구식군인들이 선예청이라는 곳을 찾아가요. 선예청은 대동법 이후에 만들어진 관청인데, 자, 이 관리들 곡식을 보관하고 관리들 이제 곡식을 그 월급으로 제공해주는 장소가 이 선예청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선예청의 당상은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얘기하는데 민겸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명성황후의 양육받았던 민승호의 친동생이에요. 민씨 척족이었죠, 이 사람도. 이 민겸호가 알고 보니까 구식군인들에게 나가야 될 월급을 인마이 포켓, 자기 집 창고에다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을 진짜 무슨 물로 보고, 자, 얘네 재산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착복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공무원들에게 나갈 월급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들고 있었다. 자, 그리고 암암리의 사람들이 그 민겸호가 재산들을 몰래 몰래 꽁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식군인들이 자, 선예청을 찾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민겸호를 찾아간 건 아니고, 자, 밀린 월급을 달라 그래, 곡식을. 자, 그래서 선예청에서 하도 이 군인들이 거세게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월급을 줬어요. 몇 달치를? 한 달치를 줬어요. 자, 그래서 한 달치 그 쌀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자, 이 밥을 좀 해 먹으려고 이 쌀 투대자루를 이렇게 엎었어요. 자, 엎었더니 여기 뭐가 나왔을까요? 흙, 돌.
그리고 쌀 껍질, 겨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못 먹는 것. 자, 안 그래도 지금 월급 제때 못 받아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그나마 준 곡식들이 엉망이었던 거죠. 자, 구식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현해청의 책임자였던 민겨모의 집을 가요. 근데 민겨모가 집에 없었어요. 민겨모는 당시에 그 경복궁 안에 궁궐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민겨모를 찾아요. 자, 민겨모 어디 있었다 그랬죠? 경복궁 안에 있었다 그랬죠? 자, 궁을 넘어 들어간. 자, 궁을 넘어 들어간 거를 범한다. 뭘 범해요? 거를 범한 거예요. 자, 일반인들 군인들이 담을 넘거나 아니면은 궁문을 부수고 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 무슨 죄죠? 조선시대 법으로 치면은 대역죄죠. 역모잖아요. 역모. 네, 반란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식군인들이 물밀듯이 궁궐을 넘어가지고 와 하고 민경으로 찾아 들어가요. 자,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자꾸 그 뭐랄까 구식군인들에게 갈 월급을 가져가고 있던 별기군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군인들이 범거란 데서 그치지 않고 자, 일단 또 공격해 들어간 곳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당시 별기군을 이끌고 있던 리더 호리모토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요. 경복궁 안에 가보니까 만났던 이 민겨모도 죽여버린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군인들 외에 그 도시의 가난한 백성들도 이 군인들의 난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 당시 한양 도성은 위와 아래가 뒤바뀐 자, 그런 상황이 되죠. 명성황후는 이 민겨모의 자, 친척이면서 그동안 고종의 개화 정책을 옆에서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이 구식군인들과 빈민들이 왕비 내놔라 이렇게 막 그 왕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네, 명성황후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명성황후는 이때 머리가 또 좋은 여자였기 때문에 죽을 수 없죠. 자,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경호해주던 무관 홍계훈이라는 무관이 있었어요. 궁녀복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이 홍계훈이라는 무관 등에 업혀가지고 자, 샛길로 해서 궁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궁 밖으로 나가던 도중에 성난 구식군인들을 도중에 만나요. 자, 근데 구식군인들이 막 왕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이때 되게 위기에 몰리거든요. 근데 야사에 의하면 이때 홍계훈이 기지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 구식군인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을 것 같아요? 그거 그거 말고 네. 이 홍계훈이 이 궁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명성황후랑 말다툼하는 척을 하다가 이 홍계훈이 명성황후의 뺨을 때려요. 쫙 하고. 자, 그랬더니 구식군인들이 그걸 보고 설마 저 왕비 뺨을 때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무사히 통과. 네. 명성황후는 처음에 자기 생가가 있던 여흥민씨였죠? 여주로 갔다가 더 아래 충청도의 어디로? 장호원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군인들은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자, 지금 죽인 사람이라봤자 그 명성황후 친척거린 민겨모 하나 죽였고, 뭐 일본인 네, 별기군 대장 호리모토 정도 죽이고서 일본 공사관 태운 정도. 그리고 지금 거를 넘었어요. 고종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이거 지금 대역죄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숙청되거나 반란으로 처벌될 거를 군인들이 걱정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 영모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했겠죠. 평소에 자기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던 누가 있었죠?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궁 안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들을 이끌어 달라 그래요. 자, 흥선대원군은 자, 궁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군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고종을 만나고 고종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병조의 권력이라든지 여러 권력을 다시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그쵸. 한 달 정도 30일간 재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다음에 사실 지금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 고종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자, 흥선대원군에게는 그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이 이재면, 둘째 아들이 고종 이재황, 막내 아들이 첩의 자식이었던 이재선이 있었어요. 1881년에 자기 그 막내 아들 서자였던 이재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재선 영모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대원군의 서자였던 이재선이 영모 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어요. 자, 이거 근데 뭐 아무리 왕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기 다른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거 뭐예요? 영모죠. 그런데도 고종이 자기 아버지니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니까 아버지 괜히 건드리는 건 불효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죠, 고종이. 그래서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이때부터 더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왼수가 돼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궐을 넘었고 흥선대원군을 최고 집권자로 지금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은 기회를 잡았고 아들 고종을 무력화시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공중을 개방, 그렇죠. 개화 정책을 돌리는 거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한 거. 축구 선수들 골 넣으면 뭐 해요? 세레모니 하죠. 그 세레모니처럼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즉위식, 누구 장례식을 치러요. 용서는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치른다. 자, 죽지 않았으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체가 없는데 자,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명성황후 입는 옷을 입혀놓고 그 관에 넣은 다음에 관 뚜껑을 닫아요. 옛날에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관에다가 못질을 해요. 땅땅땅땅.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 그리고는 자기 며느리 명성황후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해요. 음. 이때 명성황후는 장원으로 도망가 있어. 충청도로 도망가 있어. 자, 많은 신하들이 이거 반대하거든요. 자, 지금 왕비가 죽은 것도 확인이 안 됐는데 왜 장례식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굳이 고집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의 장례식, 국상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동안 고종과 민씨정권에서 했던 개화 정책들을 다 원위치시켜요. 별기군을 없애버리고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옛날 그 99년들의 부대 5군형을 다시 부활시키고 고종의 개화기구의 핵심이었던 통리기무함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열심히 자기 며느리를 위한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요. 좋아했어. 자, 그래서 근데 자기 시체도 없는 며느리 장례식을 왜 치렀을까요? 그냥 싫어. 며느리가 너무 싫었어. 싫어서도 싫어서인데 뭐 싫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왜 굳이 장례식까지 치렀을까요? 며느리 권력을 약화시키는. 돌아오게 하려고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자, 너 살아 있어도 이미 어떤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다. 네 자리는 여기 없어. 자, 그걸 선포를 한 거죠. 네. 자, 근데 명성황후는 버젓이 살아 있었고 청나라에서 조선에 이런 변란이 일어났다는 거를 청나라 첩자들을 통해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바로 군대를 투입을 해요. 무려 3,000명. 이렇게요. 어? 이렇게 안 그죠? 이 상황을 듣고 지금 조선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을 보내와요. 자, 그래서 99인들, 군란을 주도했던 군인들을 다 진압을 하고
자, 99인들에 의해서 최고 리더로 떠오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을 여기서 납치를 해요. 그리고는 인천을 통해서 자기네 바다 건너서 청나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이 이때 청나라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묶인 채로 그 배에 타가지고 청나라로 끌려가는데 이때 청나라 가서 남긴 기록, 최진 비망록이에요. 이제 일제하고 최진은 어딘가 머무르다, 억류되다 이런 뜻이고 비망록은 잊지 말자라고 쓰는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대원군이 막 엄청 슬픈 감정들을 다 격하게 토해내. 어. 이때 내가 지금 그래도 왕의 아버지고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물도 한 모금 안 줬다 그래요. 그 하루 동안 배 타고 건너가는.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조그만 집에 가둬놓고 굉장히 대우를 좀 박하게 한다. 자,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 진압한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99인들을 이제 반란 관련된 사람들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충주에 있던 민 씨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요. 자, 그렇게 해서 민씨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민 씨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 상황을 누가 지금 해결을 해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청나라가 해결해 주게 되죠. 자, 조선은 병자호란 이래로 청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때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와 명성황후의 척족들은 더욱더 청나라에 크게 의존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청나라에게 아부하는 무슨 정권이 만들어진다? 신청 정권이 만들어진다. 자, 이 친청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청나라가 기존에 조선에게 강요해오던 여러 가지 그 사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데, 자, 무슨 조선이 개혁이나 개화나 이런 거 할 만하면은 청나라가 다 나서서 간섭하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미수 통상조약이 이모군란 직전에 체결이 되거든요. 조미수 통상조약 때 미국 공사 파견된 거 그 보답하는 의미로 미국에 뭐가 갔다 그랬어요? 보빙사가 갔다 그랬죠. 자, 그 보빙사로 가 있는 미국 사절들한테도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요. 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을 만날 때 조선 그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이 다 청나라 신하들한테 보고를 하고 청나라 허락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선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싫은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자, 이 친청에 대항하는 반청,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청나라의 이런 지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의 핵심 리더가 젊은 사람들 김옥균,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같은 사람들. 청나라는 이제 조선을 더욱더 올가매고 강하게 이제 쪼이려고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괴롭히는 거 말고도 이제 그 왕 뒤에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불러요. 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은 마젠창, 이름이 젠장이에요. 마젠창. 그리고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 좋던데. 이 멜렌도르프는 그 청나라에서 이렇게 좀 임명한 친척파 독일인이에요. 청나라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름 청나라가 믿을 만한 인물이 이벨렌도르프였어요. 자, 앞에 독일 사람 한 명 나왔었죠. 누구 나왔었어요? 남영구며 독을 하려고 했던 사람. 오, 오페르트가 있었죠. 오페르트. 자, 독일인 사람 한 명 더 나왔죠. 누구? 멜렌 도르프. 그리고 청나라 군대 3천 명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자, 이 사람 중국에서 과거 시험 계속 응시하다가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과거 시험을 포기한 다음에
아예 생각을 바꿔요. 자, 권력자에게 아부해가지고 그 뇌물이나 이런 아부로 출세해보자. 그래서 요 무렵에 청나라 그 사령관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조선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그 위세가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 위세 부리는 게 심했다 그래요. 자, 이 조선 대신들 영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자, 자기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게끔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종 앞에서 고종한테 예를 표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고종이랑 눈을 마주치고 자, 이 고종을 자주자주 협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안스카이 협박을 자주 했을까요? 고종한테. 내가 너의 생각인 사람인데. 당신 정치 잘 못하면 저기 지금 청나라 잡혀가 있는 당신 아버지 누구? 흥선대원군이랑 당신이랑 바꿔버릴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치 훨씬 더 잘하는데. 자,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겠죠, 매번? 그리고 더 문제는 이 3천 명이 중국으로 안 돌아가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살까요? 군사관. 공사관, 그 외교관 몇 명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인데? 간, 한양 도성 바깥에 그 조선인들 민가 있었겠죠? 그 민가 같은 것들 조선인들 내쫓고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사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자기들 먹을 것 떨어지거나 조선 정부에서 보급돼 오는 것도 충분한데 그거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 거 가가지고 뺏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 자,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죽었죠. 90군인들이 일본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다 태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이 받아가겠다 해가지고 인천의 제물포에서 조선과 일본 간에 무슨 조약이 만들어진다? 제물포 조약.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조약? 이때 배상금을 당장 현찰로 5만 원을 지불받고 그리고 10년 동안 1년에 5만 원씩 계속 갚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55만 원을 챙겨가고요. 55만 원이란 돈은 지금 가치로 환산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만 원 정도 가치가 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또 다시 90군인들이든 모든 조선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병사들이 일본 공사관 주위에 경비병으로 주둔하게 돼요. 이 병사가 몇 명이다? 150명 정도가 머물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 직후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어느 나라 군대? 한양 도성 바깥에 있는 청나라 군대 무려 몇 명? 3천 명이 머물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본 그 외교관 주변에 일본 경비병들이 또 몇 명? 외국 군대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 간에 무역에 관한 것들이 또 체결이 되는데 이름하여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조청, 네. 조선과 청나라 간의 상업에 관련된 물과 땅에서의 무역에 관한 장정. 이 장정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조약이 아니죠. 장정은 황제국에서 그 황제를 모시는 여러 왕이나 제후국들한테 내리는 명령이에요. 자, 이거는 나라 대 나라 간의 대등한 조약이 아닌 거죠. 황제국 청나라가 조선 너희 이렇게 해라고 내리는 명령인 거예요.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일관 첫 번째 내용은 자, 병자호란 이래로 조선은 전통적으로 청나라의 뭐다? 속방이다. 너희는 우리 꼬봉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이 자, 그
원래는 조선이 정해놓은 그 뭐 의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일부 항구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자 마음대로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장사나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청상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내륙, 뭐 한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인천 지역에 자 중국인들이 머무는 그 마을이 생기게 돼요. 자 이게 무슨 타운이다? 오늘날의 차이나타운. 자 중국인들은 그 밀가루로 면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시꺼먼 양념을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자장면이라고도 불리는 짜장면이 요때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 차이나타운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집 공화춘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유명하지 않아? 네, 공화춘 유명하죠. 상호가 지금도 남아있죠. 물론 그 업주는 계속 바뀌었는데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중국인들이 가져와가지고 팔았던 인기 상품. 자,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안에다가 뭐 네, 꿀이나 깨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기름 두른 철판에다 칙 해서 먹는 거. 호떡. 이거 오랑캐 떡이라 그랬죠?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복 아니고 이 바지를 입는데 그 바지에 주머니가 달렸다 그랬죠? 주머니. 시야 이것도 조금 얘기해주세요. 러시아는 이제 아라사라고 불리고 얘네들은 그리고 그 날씨가 춥잖아요. 저 만주 지역은.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쌀보다도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밀을 많이 재배했어요. 이 오랑캐들이 만든 밀, 호밀. 들어봤어요? 호밀? 호밀빵 들어봤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유행하게 된다. 자, 청나라 내정 간섭은 지금 갈수록 심해지죠. 일단은 99인들의 반란을 청나라 힘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를 그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건개화파라고 불렀어요. 김홍집, 예. 조미 수호통상조약 때 책임자였고 고종에 묵묵하게 고종이 시키는 것들 실행하는 신하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40에서 50대. 그리고 청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 강화하는 것 자체를 예전부터 해오던 거고 조금 이러다가 말 거야. 병자호란 직후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청나라의 지배 하에서 우리도 천천히 개혁해보자. 자, 이들을 무슨 개혁파라고 불렀다? 온건 개혁파라고. 자,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동도석이에요. 동양의 도. 이거는 뭐예요? 미학이죠? 서기. 서기는 뭘까요? 서양의 기술, 무기.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은 성리학,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에 필요한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해오던 친척 관계를 그냥 유지하자. 이런 입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표적 인물로 써있지만 이 친척 정책과 친척 관계 유지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그쵸. 민 씨와 그의 척족들. 자, 한때는 굉장히 막 개혁적이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았던 그 젊은이. 그리고 김옥균이나 박영효랑도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 근데 보빙사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얼굴을 바꾼 사람. 민, 인정. 영, 이, 네. 민영익. 자, 명성황후의 조카이면서 이 사람 수신사로 일본에도 가고 보빙사로 미국에도 갔다가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 바로 귀국 안 하고 어디 갔다 그랬어요? 유럽도 갔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거저걸 많이 보고 배워왔는데 정작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해지고 명성황후랑 민씨 정권이 친청 정책을 그대로 고수를 하니까 민영익이 개화파랑 더 이상 만나요, 안 만나요? 손절.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딜 따라가요? 민씨 정권의 그 친청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 김옥균과 박용훈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저 큰 나라에 머리 숙이는 것밖에 몰라. 다대당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래. 자, 그리고 급진기아파. 자, 이들은 20에서 30대 젊은 청년들. 김옥균 34살, 박영효 28살, 홍영식 32살, 서광범 28, 서재필 20살. 어때요? 영하죠? 네, 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처럼 일본에 가서 보고 오니까 완전히 천황만 앞세워 놓고 자, 서양의 어떤 그냥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뭐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이식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 청나라 내정 간섭 받으면서 저렇게 수동적으로 개혁할 게 아니라 일본처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들이 내세웠던 얘기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 개화론.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불렀죠? 타라 입구. 아시아에서 탈출해서 구라파,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청나라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4대 외교를 반대했죠. 당연히 민씨 정권과 갈등했고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누구랑도 민영익과도 손절했다 그랬죠.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청나라 눈치가 너무 심했고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돈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젊은 관리들이 일본을 너무 믿어요. 일본 가서 차관이 뭘까요? 차관. 기재예요, 빚. 돈을 빌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그 20대, 30대 젊은 애들 그냥 용기만 있고 일본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을까요? 돈을 안 빌려줘요. 자, 김옥균이 몹시 실망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갑자기 하나 이제 기회가 찾아오죠. 자, 청나라는 조선 말고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서남 쪽에 어느 나라? 자,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을 장악하고 청나라가 이 종주권을 안 뺏기려고 군대를 보내요. 1884년 갑신년에 이름하여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자, 여기서 청나라가 고전에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요. 맞아요. 프랑스가 훨씬 더 화력이나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청나라가 많은 군대를 쏟아 부었는데도 전사자만 많이 늘어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머물고 있던 군대 몇 명 있었어요. 3천 명 있었죠. 그 중에 절반, 1,500명을 이 베트남 전선으로 보내요. 자, 3천 명 있던 게 이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1,500명으로 줄은 거죠. 자, 이제 뭔가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급진기아파들은. 자, 평소에 일본이 돈은 안 빌려줬지만 김옥균이나 박영효 같은 사람들은 일본과 교류가 좀 잦았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요. 자, 그리고서는 다케조에라는 일본 공사한테 자,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변을 일으킬 건데 자, 그때 우리가 국왕을 좀 이렇게 국왕을 그 안전을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청나라 군대를 물리칠 거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일본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까지 받아내죠. 자, 이제 개화당이 조직이 되는데 개화당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옥균과 그 박영효 무리들을 포함해가지고 50여 명이었어요. 자, 정변을 일으키기 충분한 숫자예요? 아니죠. 자, 근데 이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중인들도 있었고요. 궁에서 일하는 궁녀, 그리고 남의 집에서 종리라는 머슴, 상인, 여러 계층들이 여기 가담을 해요. 그리고 이 50여 명이 이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의를 하는데 그 6개월간 밀고자가 보통은 이렇게 정변 기간,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보통은 밀고자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이 50여 명 중 누구도 밀고를 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 나중에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왜 이런 거 일으켰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쵸.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저 청나라 간섭을 무찌르고 새롭게 뭔가 조선이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꿈꿨다. 자,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 그만큼 사상적으로 이 사람들 무장을 단단하게 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거는 누구를 너무 믿었어요. 일본을 너무 믿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믿는 게 한 구석이 있었어요. 봐봐, 선생님 봐봐.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이모군란 전에 별기군이 있었고 이영이라는 구식군대가 있었죠. 근데 이모군란 때 별기군이 없어지죠. 그 외별기라 그래서 그 별기군 대장도 죽고 별기군이 그때 해체된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한테. 그리고 이영이 잠시 오군영으로 부활했다가 흥선대원군 청나라에 잡혀가면서 그 오군영이 다시 혁파가 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네 개의 부대로 바뀌어요. 이 부대가 사영이라는 부대인데 전후 좌우 전영, 후영, 우영, 좌영 해가지고 네 개 부대로 바뀐다고. 이 사영의 부대가 1000명이었어요. 몇 명? 1000명. 이 좌영의 대장, 좌영사, 우영사, 전영사, 후영사 250명씩 데리고 있거든요. 이거 그 대장 누가 임명했을까요? 고종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종을 빨리 포섭을 해가지고 고종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이 고종한테 명령을 내리면 1000명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요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는 구석이라고는 일본 공사의 지원, 그리고 의리로 똘똘 뭉친 이 50여 명, 그리고 고종을 포섭했을 때 고종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1000명을 믿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빨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갑신정변까지 오늘 해야 돼서. 우정총국은 뭐 하는 데라 그랬어요? 우체국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1호 우체국,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가 1884년 12월 17일 날 열려요. 연말에. 자, 이때 급진기아파들이 미리 정해놓던 살생부, 자, 살생부에 적혀놓은 멤버들 중에서 핵심 이제 제거 인사들 먼저 민씨 고관들을 타겟으로 삼죠. 자, 개국 축하 파티에서 이제 밤에 한창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불이야 박혀서 소리가 나요. 자, 불났다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뛰쳐나왔겠죠. 이때 살생부에 적힌 멤버들을 하나하나씩 죽여요. 자, 이들이 또 한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사이가 멀어진 누구? 민영익을 칼로 내려쳐요. 자, 그래서 민영익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죠. 자상, 찔린 상처랑 베인 상처를 몇 군데 입었는데도 민영익이 명이 길어가지고 이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지 않았고 이 사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한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의학에서는 꿰매거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서양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되죠. 꿰매야 되잖아요. 이 민영익은 이때 알렌이라는 기독교 선교사가 다친 민영익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깊이 찔린 상처랑 베인 상처들을 일일이 다 꼬매요. 자, 진땀을 흘리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민영익을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 고종이 이 알렌을 엄청 좋아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갑신정변의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홍영식의 집을 이 알렌한테 선물로 줘요. 그래서 그 알렌이 그 집을
근대식 병원으로 바꾸거든요. 이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었고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요. 오늘날의 음, 서울대학교 병원 들어봤어요? 네. 근데 또 연세대에서는 이 제중원의 기원이 자기네 병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랑 연세대에서 지금 10년 넘게 이 제중원이 자기네 그 근원이다 해가지고 그거 소송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대 의대인지 연대 의대인지는 아직 재판이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그 병원들의 전신이 되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다? 제중원.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양력 적혀 있는 그 종이 받아보면은 맨 위에 제중원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해원 제중원 얘기가 나와요. 알렌 얘기랑. 연대 세브란스를 가도 자기는 그 병원 역사 제일 위에 뭐가 써 있다? 광해원, 알렌, 제중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근대식 병원이 만들어지고 아무튼 자 민영익이 칼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개화파들을 살해하는데 온건 개화파들을 대표적인 인물이 민시척 민태호, 민영목, 그 신정왕후 조씨의 인척이었던 조영하. 자 이런 사람들을 거침없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고종의 일성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자 그런데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죽여버렸어. 자, 고종을 명성황후와 함께 어디로? 경우궁으로 대피. 순조의 엄마였던 수빈박 씨를 모신 사당이 경우궁에 있었다 그랬죠? 자, 요쪽으로 대피를 했어요. 왜 요쪽으로 대피시켰다 그랬죠? 방어하기가 쉬우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그러면서 개화당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 혁신정강 14개조, 개혁안 14가지를 발표하는데 주요 내용은 앞으로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한테 더 이상 사대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 문벌. 자, 이런 신분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 그리고 세금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거. 자, 이런 개혁안들을 발표하고 뭐 영의정, 좌의정, 병조, 이조 이런 중요한 관서의 관직들을 다 급진계합파들이 독점한다. 자, 근데 고종과 명성황후한테는 이 민씨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종과 명성황후는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성황후란 여자가 감이 좀 좋은 여자죠. 아무리 봐도 평소에 민씨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이 김옥균이랑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고종한테 와가지고 반란 일으켜놨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종을 이 경호궁으로 대피시켜 놓은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궁녀들을 이제 밖에 몰래 보내요. 그래가지고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다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양 도성 밖에 자, 우리 사형의 군대 1000명도 있었지만 어느 나라 군대도 있었어요. 청나라 군대 1500명도 남아 있었죠. 그 청나라 군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단 말이에요. 자, 청나라 군대는 이 사실 보고받자마자 지금 청나라 그 수도 북경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요. 자, 청나라 수도 북경에서 이 소식을 접수하고 베트남에 파견했던 1500명도 다시 어떻게 하겠을까요? 조선으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민 씨는 고종에게 계속 쫄라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방어하기 유리한 경우궁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창덕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청나라 군대 3천여 명이 이제 궁 밖에 모여가지고 이제 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원래 고종이 지시를 내려야지 밖에 있는 사형의 1000명이 이제 도와주는데 고종도 이제 그 급진계합파들이 저 온건계와 인사들을 막 죽이는 걸 보고 그 김옥균이나 박용효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자, 이 사형의 군대에게 급진계합파를 지지하라는 명령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은 청나라 군대 수천 명 플러스 조선 군대 1000명이 개화파 군대 50명
그리고 일본 군대 경비병 몇 명이었어요? 150명. 자, 이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4천 대 200명. 상대가 돼요? 안 되죠. 나가? 그죠. 그리고 입구도 넓은 데다가 정작 이 150명이 자, 싸울 때가 되니까 제대로 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인천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50명은 다 포로로 잡힌 다음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고, 당시 죽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김옥균이랑 여기 나와 있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들은 일본이 이제 150명 데리고 인천에서 철수할 때 여기 같이 배를 타요. 홍영식이나 박영효의 형이었던 뭐 박영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고종을 지키겠다고 고종 옆에 남아있다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정변은 3일 만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정변을 무슨 천하라고 불러요? 3일 천하라고 불러요. 자, 이들 너무 일본에 의존했고 일본을 믿었다 그랬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한양 안에 살고 있던 빈민들이 이번에 또 이모군란에 이어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또 일본 공사관이 불타요. 자, 일본은 자기네 공사관이 불탔고 또 일본 공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조선에 배상금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배상금을 받아가고 공사관 신축 비용을 마련해 가는데 이게 한성조약. 자,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청나라와 일본 간의 충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양쪽에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는데 일단은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서로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해요. 일단 철수.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해주기로 해요? 알리기로 한다고. 자, 이게 텐진에서 체결된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다.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조선에서 메이지 유신 같이 급진적인 개혁하자는 급진개혁파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소멸돼 버렸죠. 반면에 민씨의 친청 정권이 여전히 유지돼가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자, 청나라가 지금 뭐랑 뭐를 다 진압해줬어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다 제압을 했죠. 한 번 나라 간에 빚을 져도 이런 것들 되게 뭐랄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고요. 자,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몰래 러시아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견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러 비밀 협약이 추진되는데 이것도 청나라가 알아채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돼요. 자, 봐봐. 갑신정변 때 일본 군대랑 청나라 군대가 뭐 아주 막 격렬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잠깐 붙어 싸웠죠. 근데 일본 군대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이때 일본 군대가 느낀 게 있어요. 청나라 일단 숫자가 어때요? 많죠. 그리고 청나라라는 나라를 아직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뭔가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일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자, 기회를 노려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군대를 키우고 자, 조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만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래로 쌀과 자, 이 옷을 바꿔가는 이름하여 무슨 체제? 미면 교환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청나라 간섭이 심해지니까 조선이 어느 나라랑 연결하려고 그랬죠? 자,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세계 지도로 치면은 저 이란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중동에? 이란이란 나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그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 지역이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이나 반식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인데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영국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대한민국까지, 조선까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군인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전라도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 하나를 불법적으로 점령해요. 이게 영국이 일으킨 무슨 사건이다? 거문도 사건이다. 거문도 아니요. 제주도는 여기 있어요. 이 거문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 재미난 거는 조선 정부에서 거문도 점령당하고도 이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거문도는 너무 외딴 섬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사람을 보내요. 저 영국이 저 어떤 섬 장악한 것 같은데 너희 알아봐라. 뒤늦게 조선이 알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영국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자, 영국 해군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어?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그 재미난 게 생각보다 거문도 주민들이랑 영국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자,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이제 막 통역관이나 이런 거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이중 통역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그냥 섞으면서 살아가는데 자, 어떤 식으로 사이가 좋았냐면 일단 영국인들 군인들이잖아요. 자, 담배를 나라에서 받은 걸 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사람들 담배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영국인들 담배 피면은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영국인들 그 군인 주위를 기웃기웃 거렸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금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좀 유복한 아이들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담배 꽁초 같은 거 떨어뜨리면 그거를 조선 사람들이 주워다가 폈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뭐 통조림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먹는데 그걸 좀 나눠줬다 그래요. 그 나눠주면은 그거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을까요? 엄청 맛있죠? 이거 와가지고 달라고도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조선인들이 영국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막 와가지고 물어보고 뭔가 배워가기도 했다 그래요. 음식 같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을 머무는데 영국 사람들 죽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시신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잘 묻어주기도 했다. 지금도 그 영국인들 무덤들이 그 남아있어요, 거문도에. 자, 그리고 영국은 또 뭐 잘하는 나라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의 나라죠. 자, 영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한테 껴가지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은 뭐 김춘추가 김유신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근대 축구를 여기서 영국에게 배웠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3년 있다가 돌아가요. 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열강들이 조선을 놓고 막 다투게 되죠. 자, 요런 사건, 자, 요러고 나서 조선에서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키자라는 논의가 대두되는데 이게 무슨 논의예요? 자, 미국 유학생이었던 육일준, 독일 영사였던 독일 외교관이었던 누구? 부들러. 독일 사람 오늘 3명 나왔어요. 누구. 오페르트, 웰렌도르프, 누구? 부들러. 다시 누구? 오페르트. 그 다음에 웰렌도르프, 그 다음에 부들러. 자, 숙제 내줄게요. 필페이지 27, 29. 넘어가서 19페이지 28, 29. 넘어가서
31페이지 27, 29, 30, 31 넘어가서 43페이지 29 넘어가서 56페이지 32 넘어가서 68페이지 30, 31, 33, 34까지